안녕하세요, 주니TV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모델입니다. TD4 150마력짜리 엔진을 갖춘 차량이고요. SE 트림으로 기본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면부의 디자인은 랜드로버의 어떤 거친 느낌, 투박하고 든든한 느낌을 가져가고 있으면서 도심 주행에 적합한, 외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특징이 있어서 부담 없이 선택할 수 있는 차량 중에 한 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롬쉘 본닛이라고 하는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본닛이 이 위에까지 이렇게 덮어주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SUV 중에서는 거의 유일한 편에 속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본닛 위에 에어백이 전개가 됩니다. 보행자용 에어백이 전개가 돼서 앞쪽에서 보행자와 충돌이 있을 경우에 본닛 위에서 에어백이 나와서 그 충격을 줄여주는,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도 생각하지만 보행자의 안전까지도 고려를 한 아주 괜찮은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전면부 그릴은 듬성듬성하게 육각형의 패턴이 독특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 라인은 두 개로 이어져 있습니다. 앞쪽에 디스커버리라고 쓰여져 있고요. 헤드램프는 DRL만 지금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안쪽에는 HID의 프로젝션 타입의 HI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HSE까지 올라가더라도 LED가 적용이 안 되는 점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하단부에 보시면 헤드램프 전동 세척도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는 시야가 밝은 편이고요. 실내의 앰비언트 라이트는 적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문을 열면 바닥 쪽에, 이렇게 발공간 쪽에 은은하게 조명이 들어와서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헤드램프를 한번 보여드리면 간만에 일반형 헤드램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논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어 있고, 상향등의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일반형 헤드램프 치고는 지금 보시면 직진성도 상당히 좋고요. 좌우의 광원의 폭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그리고 실내에서 봤을 때는 시인성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오히려 약간 지금 화면에는 어떻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실제로 보면 노란 빛이 살짝 돌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시인성이 좋은 것 같기도 해요. 또 내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시동을 걸어놨을 때의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DRL이나 테두리 부분은 지금 LED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막상 헤드램프는 프로젝션 타입이고 제논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HID만 해도 상당히 밝다고 느꼈었는데 요즘에 LED들이 너무 잘 나와서요. 일단 높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편안한 시야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단부에 잔상 같은 것들은 살짝 있긴 해요. 요런데 중첩되는 데 보면 잔상들이 조금 보이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광원의 폭이 넓은 편이고요. 상향등을 켰을 때에는 직진성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방향지 시동도 한번 안쪽에서 켜봐서 전체적으로 램프류가 점등된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향지 시등을 켜고, 비상등을 켤게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앞쪽에서 보시면 헤드램프 안쪽으로 방향지 시등 켜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이렇게 LED 타입으로 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어 있고요. 역시 LED 타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램프도 LED면 좋겠는데 헤드램프는 지금 HID 타입의 제논 램프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젝션 타입이죠. 프론트 스커트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터프한 지형에서 어떤 험로 주파 능력까지도 충분히 고려를 한 차량이기 때문에 접근각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쪽에 보시면 측면에서 보면 약간 각도가 다른 차량들보다 진입각이 조금 있는 편에 속하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직렬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1999cc고요. 150마력의 토크는 38.8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엔진은 가로로 배치가 되어 있고 9단 변속기와 매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고 속도는 180, 제로백은 약 10초대로 알려져 있고요. 연비는 복합연비 11.3, 도심에서 10.3, 고속도로에서는 12.6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닛 보여드리는 김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처음에 요소수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했습니다. 주유구 옆에 보통 위치를 하는데 요소수를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보시면 본넷 안쪽에 여기 에드블루 보이시죠? 여기에서 요소수를 주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본닛을 열어야 요소수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을 드려 볼게요.
측면의 바디라인들도 상당한 안정감을 갖추고 있습니다. 휠은 디스커버리 5에서 봤던 그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데요. 참고로 18인치 사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타이어 사이즈는 235, 60, 18이고요. 지금 옵션으로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해주고 있는데 순정형 사이드 스텝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은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바디라인은 간결한 선들이 돋보이고요. 큼직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웃사이드 미러에는 이 하단부에 LED 타입으로 시그널이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안정감 있고 듬직한 느낌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랜드로버 특유의 그 라인이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뒤쪽에 이 라인이 조금 뚱뚱하게 보이는 것 같지만 확실히 랜드로버만의 아이덴티티를 체크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인 것 같고요. 전장은 4589mm, 휠 베이스는 2741mm입니다. 국산 차량들하고 비교를 하면 산타페랑 크기가 조금 비슷한 걸로 저는 확인이 되고 있는데 투싼보다는 크고 산타페보다는 조금 작은 그런 느낌을 갖추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실내에 헤드룸이 공간이 있다 보니까 외관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데 실제 타보면은 작은 차가 아니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보통 이쪽에 주유구를 딱 열면 애드블루가 같이 있어야 되는데 요소수를 보충하는 부분은 본넷 안쪽에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고요. 이 C필러가 되게 독특하게 구성이 되어 있죠. 유리도 그렇고 요 봉긋하게 솟아있는 요 부분이 랜드로버만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뒤쪽에 왔을 때에도 안정감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고요. 저 독특한 헤드램프는 랜드로버의 다른 차량들과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앞쪽에 풀 LED 타입 헤드램프는 조금 아쉽지만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는 시그널까지 LED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 부분에 보시면 디퓨저는 조금 깔끔하고 약간 강인한 느낌 잘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역시 뒤쪽에서 보셔도 접근각이 한 30도는 넘는 것 같아요. 이 각이 좀 있기 때문에 험로 주행을 충분히 좀 고려한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머플러는 듀얼 타입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스포티한 느낌도 표현을 잘 해주고 있어요. 텔게이트는 지금 전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조금 느린 감이 있는데 소음이 큰 편은 아닙니다. 안쪽의 공간은 기본 공간 약 800리터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 시트백 뒤쪽을 그러니까 뒤쪽 시트백을 완전히 폴딩을 하면 1600 거의 1700에 가까운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닥 공간도 패널은 가벼운데 좀 도톰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어요. 템포러리 스페어 타이어 적용이 되어 있고 이 깔때기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데 요게 요소수를 주입하실 때 깔때기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안쪽에도 스티로폼 같은 걸로 꼼꼼하게 잘 쌓여져 있기 때문에 예전에 조금 이런 부분에 인색했던 조금은 허술했던 랜드로버가 좀 변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잘 보시면 여기에 흠 패드도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좀 다 붙여 주셨으면은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이거 얼마 하지도 않는데 이런 건 조금 아쉽네요. 시트백은 앞쪽에서도 물론 접을 수가 있고 이 뒤쪽에서도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당기면 지금처럼 다 접히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운전석 뒤쪽에는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 러기지 스크린도 작동이 괜찮고 잡소리도 크게 안 나고 좀 든든하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뒤에서 러기지 스크린 있긴 하지만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정도 백색 가전 작은 것들은 충분하게 싣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또 보시면 LED 타입으로 실내등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이 위쪽에 LED 등이 없어서 밤에 짐을 싣고 내릴 때는 조금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한쪽에서만 이렇게 비춰주다 보니까 약간 어두운 편에 속합니다. 텔게이트는 이 위쪽에서 버튼을 누르면 닫을 수가 있고요. 부드럽게 작동을 해주는 편입니다. 조금 느리긴 하죠. 실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키는 제규어 그리고 랜드로버 다른 차량들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플라스틱하고 우레탄 재질 같은 건데요. 플라스틱하고 이 금속 재질이 혼합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단순한 느낌이 들면서도 약간의 무게감도 있고 그립이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외부 도어 핸들의 스마트키 버튼은 이렇게 음각으로 살짝 파여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뒷좌석까지 적용이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어를 처음 열었을 때의 느낌은 개방감이 상당히 좋고요. 아무래도 이 디자인도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만 헤드룸 공간이 일반 SUV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생각보다 공간이 넓고요. 또 차량 크기도
실내에서 운전을 할 때는 약간 좀 큰 차를 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전달이 되기도 합니다. 도어 쪽부터 설명을 드리면은요, 윈도우 컨트롤은 올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고 독특하게 보통 이 아래쪽에 위치를 하는데 랜드로버 차량들은 이 위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터프한 느낌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게 좀 셋업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디자인은 참 투박하고 단순한데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만져보면은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기는 해요. 5천만원대 후반의 차량이니까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거나 디자인은 조금 투박스럽지만 소재는 나쁘지 않다라는 점. 메르디앙 사운드 시스템이 기본 탑재됩니다. 아마 380W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크롬이 살짝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은은하게 광택이 나서 완전히 그 매트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반딱반딱하지도 않고, 이런 거는 오염하고 흠집에서도 좀 강할 것 같아요. 맵포켓은 각도가 조금 아쉽긴 한데 크기가 적절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라고 스텝의 안쪽도 그냥 플라스틱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앞좌석 의자가 운전석 조수석 모두 조금 불편한데요. 뭐가 불편하냐면 여기 이렇게 턱이 살짝 파여 있는 거 보이시죠? 그 안장은 여기서 끝나고 앉게 되면 발이 보통 요 뒤까지 조금 이렇게 나갈 수 있게끔 여기가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가 턱이 져 있어요. 이렇게 턱이 져 있어서 앉았을 때 발끝이 이 뒤로 안 가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협소한 공간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은 글쎄요, 이 차가 험로 주행 같은 거를 감안을 해서 이 바닥 공간을 작게 가져가려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이게 좀 저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6천만원, 거의 5천만원 후반 6천만원대의 차량으로는 볼 수가 없는 게 시트 벨트, 이 높낮이, 안전벨트 높낮이 조절이 안 됩니다. 앞좌석에. 이거는 글쎄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거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건데 안전에도 그렇고 체형에 따라서 조금 조절할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줬으면 합니다. 시트는 10방향으로 컨트롤이 가능하고요. 가운데는 4방향으로 허리 지지대를 컨트롤 하실 수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는 없고요. 열선 시트만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등받이가 생각보다 편했던 것 같아요. 특히 허리 받침이 굉장히 좀 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헤드레스트는 제규어랑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조금 단단한 느낌도 있고 이 위아래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각도라든가 앞뒤로 움직인다든가 이런 점들은 조금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페달은 일반형 페달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5천만원이 넘는 차인데 풋레스트가 없네요. 그냥 카펫으로 이렇게 형상만 갖춰져 있고 여기에 별도의 다른 소재로 좀 마감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은 좀 아쉽습니다. 레버를 잡아당기면 본닛이 열리고요. 참고로 본닛이 알루미늄 타입입니다. 무릎 에어백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컨트롤이 인포테인먼트 안에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전석 좌측의 컨트롤은 테일게이트 오픈하고 클러스터의 밝기 조절하는 부분만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은 요거는 인정을 해주고 싶네요. 이런 우레탄도 재질이 나쁘지 않습니다. 안쪽에 한번 타서 설명을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동은 이 위쪽에 있고요. 버튼 타입입니다. 사기통 디젤 엔진은 그냥 준수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자꾸 차량 가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가격대를 생각을 하면 사실 국산 차량들 중에서 뭐 3천만원대, 4천만원대의 사기통 디젤 엔진을 장착하고 있는 차량들하고 비교했을 때 절대 우위에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소음 진동이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완전 모자라는 것도 아닌데 뛰어난 편이 아니다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을 드려보고요. 2실린더 타입의 아날로그 계기판을 기본으로 가운데 정보 표시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차를 시승하니까 이런 호사도 누려봅니다. 요거 제거를 좀 해볼게요. 운전석 좌측에는 지금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컨트롤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댑티브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부담 미션이 채택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빠릿빠릿한 것 같아요. 기어비 설정도 나쁘지 않은 편이었고 패들 시프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은 지금 3스포크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약간 투박스러운 느낌이 전체적으로 랜드로버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가죽 질감도 나쁘지 않은 편입니다. 10인치 와이드 타입의 고해상도 인포테인먼트 패널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 프로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와이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은 패널 자체도 나쁘지 않고요.
이 메뉴의 구성도 보기에 참 편안하게 잘 갖춰져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유선으로 연결을 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CPU 자체가 다른 메이커의 인포테인먼트보다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보면 조금 더 빠릿빠릿한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근데 기능이 너무 안에 많이 내장이 되어 있어서 적응을 하시려면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걸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도 차를 많이 다뤄보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능이 다루는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카메라는 화질이 나쁘지 않은 편이고 어두운 곳에서도 비교적 적절한 화질을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인터페이스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지금 보여드리면 지도도 큼직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데 큰 불편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손으로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전체적으로 길도 잘 찾아주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이 인터페이스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국내 소비자분들한테 익숙한 인터페이스는 아니다라는 점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가 있는데 이게 조금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 가나 위로 가나 요 조그만 포인트만 있어서 차라리 이렇게 내렸을 때는 다 까맣게 표시를 해주고 위로 올렸을 때는 여기에 뭐 은색이나 흰색으로 표시를 해줘서 내가 지금 바람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좀 더 직관적으로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요 끝에 포인트만 은색으로 살짝 돼 있어서 그런 점은 좀 직관적이지 못한 것 같고, 이 패널이 너무 좀 매트한 느낌이 들어서 이 지문 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많이 좀 남거든요. 오염하고 흠집에 좀 약할 것 같아서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장치 컨트롤인데요. 공조장치 컨트롤은 참 잘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온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돌리면 바로 여기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끔 이런 거는 참 구성을 잘 해준 것 같아요. 투존으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열선 스위치는 여기서 3단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오디오 볼륨 스위치하고 전원 스위치를 운전석에 가깝게 두고 비상등 스위치를 지금 조수석 쪽에 뒀는데 디자인이나 일체감 측면에서는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거 되게 많이 쓰잖아요. 이게 좀 버튼 위치가 그렇다고 바뀌기도 그렇고 어쨌든 위치가 조금 가까운 데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오토 스탑&고, 에코 모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터레인 리스판스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랜드로버 차량들이 다른 거보다 이 지형에 반응하는 것, 뭐 자갈길, 돌길, 눈길 이런 데 반응하는 거는 분명히 축적된 노하우를 갖고 있고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쪽에는 지금 약간 어둡기는 한데 이쪽에 수납을 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넉넉한 공간인데 이런데 사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같은 거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점도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기어 노브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그 셔틀 타입입니다. 다이얼 방식인데 느낌이 나쁘지 않고요.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시동을 걸 때, 그러니까 차량의 시동을 처음 스타트할 때는 내려가 있다가 이렇게 푸시업 위로 올라오는 그런 형태라서 처음에 봤을 때 되게 고급스러웠어요. 지금은 조금 익숙한 느낌이 들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갖추고 있습니다. 컵홀더는 커버링이 이렇게 깔끔하게 가능한데요. 여기다가 왜 이 하이그로시를 아무튼 커버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시면 여기에 고무로 이렇게 딱 세 개가 지지대가 있는데 보기에 되게 커 보이잖아요. 근데 얇은 걸 넣으면 이 지지대가 꽉 물어주기 때문에 한번 넣어볼까요? 지금 얇은 물병 같은 거 여기다 이렇게 딱 넣더라도 고정을 잘 해주는 편입니다. 이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아요. 12V 파워 아울렛 준비가 되어 있고 센터 터널이 조금 짧으면서 약간 낮은 편이고요. 뒤쪽에 보시면 암레스트가 약간 넓으면서 높이가 조금 있어서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안쪽에 열어보면 12V 파워 아울렛이랑 유심을 사용을 해서 와이파이 스팟 같은 거를 8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차가 좀 그런 첨단 기능은 잘 갖춰주고 있어요. USB 포트 2개 있고 안쪽에 공간은 카펫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는데 썩 넓은 공간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굴곡이 이렇게 돼 있어서 수납할 때 딱 직사각형으로 파여 있는 것보다는 효율성에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끝에 마무리 같은 것들은 잘 해주고 있네요. 조수석의 위쪽에는 약간 홈이 좀 파여 있는데 스마트폰 같은 거 여기에 딱 보관하시면 넉넉하게 잘 보관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죽 질감은 참 좋은데요. 아래쪽에 조수석 수납 공간은 잡아 이렇게 당기는 방식이고 역시 카펫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여기까지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이렇게 넓고 이 안쪽은 조금 좁아집니다. 여기 폭이 조금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어서 공간에 있어서는 안쪽까지 깊이는 있는데 폭이 조금 아쉽다라는 점도 말씀을 드리고요. 선바이저의 조명도 한번 살펴보면은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게 되어 있어요. 조명을 여기서 이렇게 누르게 되어 있어서 LED도 아니고 버튼 조명인데, 이런 건 그냥 이거 이렇게 딱 열었을 때 연동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거울 열어보니까 이게 되게 뻑뻑합니다. 뒷좌석 설명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측면에 수동이지만 선쉐이드 같은 거 하나 마련을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쉬운 점인데 유리가 이게 다예요. 거의 제가 조금 거짓말하면 반밖에 안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한 60%? 70% 정도밖에 유리가 안 내려가서 개방감 측면에서는 별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도 단점으로 말씀을 드려보고요. 오토 타입이 적용이 되어 있긴 합니다. 패널은 좀 깔끔한 편이고, 맥포켓도 각도만 조금 더 이렇게 넓게 갖춰줬으면 활용하기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닥 공간은 약간 파여 있고 가운데 턱도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바닥 공간에 아쉬움은 없습니다. 근데 앞좌석도 그렇고 뒷좌석도 그렇고 이 의자 안장에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턱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딱 꺾여지는데, 앉아서 발을 좀 아래쪽으로 넣으려고 하면은 그건 생각보다 많이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 턱 때문에. 앞좌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트는 생각보다 조금 작게 준비가 되어 있고, 성인 3명이 타면 가운데 타신 분은 조금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헤드레스트는 조금 작은 듯 싶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헤드룸 공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넉넉합니다. ISO 픽스 갖춰져 있고, 중앙에 암레스트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오픈 타입으로 컵홀더 2개 마련이 되어 있고, 수납 공간은 되게 이 높이가 낮아요. 높이가 낮고 폭은 조금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지갑 같은 거 보관하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뒤에 시트백 각도는, 등받이 각도는 조절이 됩니다. 여기에서 레버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이걸 잡아당기면 시트가 접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요. 안쪽에 한번 타보면, 지금 SE 모델이라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어벤트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12V 아울렛만 있고, 이 아래쪽으로 수납을 조금 할 수 있게끔 공간이 마련되어 있긴 합니다. 발 공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편안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무릎 공간은 신장 170 정도인 제가 세팅을 해놨을 때 주먹이 하나, 둘, 3개 정도, 이 정도면 넉넉한 것 같아요. 가운데 에어벤트는 없지만 B필러 쪽에 에어벤트가 마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문을 좀 닫아볼까요? 앞좌석에 앉았을 때는 시트 바닥에서 잔진동이 조금 느껴지기도 했는데, 뒷좌석은 그거보다는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노라마 썬루프가 오픈은 안 됩니다. 그냥 유리로 되어 있는데 썬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좀 개방감이 좋은 편에 속하고요. 이 측면의 실내등 같은 경우에는 LED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램프만 LED면 딱 좋은데 그런 점은 조금 아쉽고요. 전체적으로 이 수평하고 수직이 조화를 이루는 아주 기본적인 디자인 패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10인치 와이드 타입의 인포테인먼트 패널 같은 것, 그 다음에 터치 프로라고 해서 조금 똘똘한 인포테인먼트를 갖추고 있는 점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노력한 흔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순하면서도 가만히 살펴보면 요소요소의 기능들은 좀 많이 추가를 한 그런 모습입니다. 디스커버리 스포츠를 시승하고 있습니다. 먼저 엔진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요, 4기통 디젤 터보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인제니움 엔진이라고 하죠. 150마력에 토크가 38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같은 엔진으로 마력이 조금 높은 트림도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모델은 SE 트림의 150마력짜리 엔진을 갖추고 있습니다. 엔진이 소음하고 진동이 그렇게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2500rpm에서 4000rpm까지 엔진 회전이 굉장히 마일드한 편이고요. 토크감도 꾸준하게 그리고 두둑하게 전달이 되는 게 확실히 좋은 느낌이 있습니다. 계속 이 차를 리뷰하면서 국산차인 산타페하고도 제가 비교를 조금 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현대자동차의 2.2R 엔진과 비교를 해보면 아이들링 시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어찌 보면 산타페가 조금 더 유리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 4일 정도 주행을 해보면서 느낀 점은 실용 구간에서의 반응, 그 다음에 마일드하고 아주 부드럽게 반응하는 이 엔진의 회전 질감만큼은
인지니엄 엔진이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시승 차량은 9단 미션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인지니엄 엔진과 9단 미션의 조합으로 공인연비가 10km대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1km대인가요? 도심에서 10km대,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는 12km대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약 80km에서 100km 정도로 크루징을 하게 되면 최대 확인할 수 있는 연비는 13.9, 14km, 14.1km까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가져가는 연비는 약 12.8에서 13.2 정도 사이의 연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공인연비는 11.3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도심에서는 10km대고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에서는 12.5인가요? 그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실제 지금처럼 80에서 100 정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로 크루징을 하게 됐을 때에는 약 14.2km까지는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비를 크게 신경 안 쓰고 그냥 평균적으로 주행을 하게 되면 연비는 12.5에서 13.2 요 사이의 연비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5에 맞춰져 있는 상태고요. 차량은 약 40km 정도, 출고 후 40km 정도 운행을 했기 때문에 신차인 조건을 좀 감안을 하시고, 날씨가 조금 추웠죠. 이런 것들 감안을 하셔서 실생활에서 지금 현재 차량을 출고하시고 추운 날씨에서 얻을 수 있는 기록이라는 거를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핸들링은 코일 스프링 스트럿이라고 하는 전면에, 앞쪽에는 코일 스프링 스트럿이라고 하는 서스펜션을 갖추고 있고, 뒤쪽에는 멀티링크인데요, 인테그랄 링크라고 하는 제규어 랜드로버의 독특한 멀티링크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유도가 조금 더 폭이 넓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푸른의 인테그럴 링크 같은 경우에는 좁은 공간에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고 서스펜션을 잘 셋업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간감에도 여유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후륜에서의 이 서스펜션 반응이 이렇게 많이 튀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을 꾸준하게 전달을 해줍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좌우 롤이 약간 느껴지는 편이라서 차고 때문인지, 아니면은 일부러 그렇게 셋업을 한 건지, 아니면 험로 주행을 감안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험로 주행에서의 어떤 그 스웨이드바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휠 트러블도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게 좀 구성을 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고속주행에서의 안정감이나 이런 것들은 나쁘지 않은 편이었는데, 일상주행에서 롤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튀는 승차감도 아니고 그렇게 부담감 있는 승차감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오디오는 메르디앙이 기본 탑재되는데요, 잠깐 한번 들어보면은요, 스피커가 10개고 서브우퍼가 2개, 380W짜리 기본형이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음역대가 굉장히 좀 풍부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고음에서의 해석력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요. 저음과 중음의 이 구분도 명확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소음하고 진동 부분은 이중접합 차음 유리도 아니고 그냥 기본 세팅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바닥에서의 소음이나 이 측면에서의 풍절음도 잘 대응을 해주고 있는 편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이중접합 차음 유리 같은 게 옵션으로 들어갈 수 있으면 조금 더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전방의 시야는 탁 트여 있는 편입니다. 그 제규어 랜드로버 차량들 보면 앞쪽에 앞유리에 열선이 이렇게 지글지글 들어가 있는데, 지금 디스커버리 스포츠에서는 그런 부분이 확인이 안 됩니다. 이제는 조금 그 지역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조금 아쉬운 점은 이 A필러 쪽 안쪽에, 기둥 안쪽에 이 내장인데요,
에어백이 터졌을 때 앞쪽을 가리지 않게, 앞쪽의 시야를 가리지 않게 준비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삐쭉하게 나와 있어요. 지금 화면으로도 충분히 보이실 것 같은데 약간 삐쭉하게 나와 있어서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좁빗해 보이니까는 시야를 안 가리는 것 같지만, 살짝 이렇게 꺾어서 보면 이 면이, 안쪽에 면이 좀 넓적한 편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요 운전석 쪽의 A필러 쪽보다는 조수석 쪽이 그 널쩍한 부분이 보이다 보니까 앞에 시야를 볼 때 높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트여 있는 느낌은 괜찮은데, 그런 점이 조금 거슬리기도 합니다. 브레이크 성능은 초반에는 살짝 부드러운 감이 있다가 중후반부터 꾸준하게 꽉 잡아주는 전형적인 유럽차 스타일의 브레이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진 않았어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를 지금 여러 번 해봤는데 의외로 조금 피로도를 느끼는, 약간은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브레이크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자세 제어 시스템이라든가 여러가지 센싱의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외로 브레이크를 좀 풀브레이킹을 여러 번 했을 때에는 쉽게 피로도를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차량의 가격이 5,900만원이 넘어가고 거의 6,000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에도 불구하고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하루빨리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요. 옵션으로라도 좀 추가를 시키든지 뭔가 대책을 세워야지, 어댑티브 크루즈까지는 사실 좀 갖춰줘야 되는데, 이런 점도 국내 시장에서는 분명히 약점으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적용이 될 것 같고, 반자율 주행은 뭐 언감생심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일반형이 적용이 되어 있다는 점은 저는 단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핸들링은 SUV 치고는 조금 민감도가 있는 편입니다. 약간의 스포티한 느낌도 있고, 지금처럼 차선을 조금 급하게 바꿔봐도 자세가 쉽게 흐트러지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면은 단연간의 노하우가 좀 쌓여 있는 브랜드에서 구현한 그런 승차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핸들링 자체의 보타도 그렇게 크지 않은 편이고, 와인딩 로드를 조금 달려봐도 의외로 좀 스포티한 맛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까 롤이 있다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게 되게 그 모순 같아요. 롤은 분명히 있는데 또 좀 스포티하게, 그리고 과격하게 차량을 몰아붙여 보면 의외로 잘 버텨준다는 거죠, 이 차가. 그래서 이런 점들은 서스펜션의 세팅이 그렇고 또 특징이 그러니까 꼭 한번 시승을 해 보시고 차량을 선택하셨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마다 그 느끼시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설명을 드리고 전달을 드린다고 해도 저는 또 저 나름대로의 주관이 들어가 있는 지금 리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점들은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시속 100km는 9단으로 지금 세팅을 해보면 약 1500에서 1550 RPM에서 구현이 됩니다. 이 정도면은 비교적 낮은 RPM에서 기준 속도가 구현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덕분에 고속도로에서 고속주행할 때의 연비도 조금 유리한 게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중접합 차음유리라든가 조금 적극적인 소음 진동의 대책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실내를 유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모드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S모드에서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4단, 5단, 6단 이 실용 구간이 아주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SUV에서 이런 운전의 재미도 조금은 느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랜드로버가 잘 해주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랜드로버 스포츠라고 하는 모델 자체가 어떤 도심에서의 느낌, 그리고 운전에서의 재미를 조금 더 배가시킬 수 있는, 약간 그 랜드로버 하면은 터프한 지형에서, 거친 지형에서 비포장 도로를 좀 잘 주파를 하거나 뭐 그런 느낌을 갖추고 있는 브랜드인데, 도심형 컨셉을 갖추고 처음부터 출발을 한 차량이다 보니까 그런 소소한 재미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핸들 반응이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또 이런 라인들은 아주 잘 읽고 나가는 것 같아요. 약간 날카로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SUV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을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SUV보다 이 차가 가격이 낮지 않습니다. 약간 높은 편인데 아마 이런 측면에서 조금 그 차별화는 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저한테 만약에 그럴 정도의 가치가 있냐라고 물으면 제 기준에서는 그 정도의 가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재미도 있고 요 나름의 맛이 있는 건 분명하지만
보통 한 1000만원, 1500만원 이상을 더 주고 이 차를 선택을 할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상대적인 가치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한테는 그 정도 가치는 없는 차입니다. 정체가 굉장히 심한 도심 구간, 그것도 출퇴근만 반복을 했을 때의 연비는 최저 연비로 저는 8.3km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두 자릿수가 유지가 안 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9km대 유지를 하다가 아침에 조금 춥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8.3, 8.5 이 정도까지 최저 연비가 떨어지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실연비니까요. 그런 점도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공인연비에서 제시를 하는 두 자릿수 이상의 연비는 모든 조건에서 유지가 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의 기동성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꾸 산타페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산타페보다 조금 더 묵직한 감이 있습니다. 이게 좋게 얘기하면 묵직함이지만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약간 답답한 느낌도 있습니다. 터보렉은 아닌데 이상하게 약간의 굼뜸이 있어요. 그러니까 훅훅 하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도심에서 그 기동성이나 순발력에 조금 민감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시승을 한번 해보시고 그 반응을 한번 보신 다음에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지금 그 화면으로 간헐적으로 발생을 해서 전달이 정확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속 구간에서 드륵드륵 하고 이렇게 엔진 쪽에서 뭔가 치는 듯한 느낌의 기분 나쁜 소리가 들립니다. 30km 넘었고 제가 그때부터 시승을 해가지고 이제 뭐 한 누적키로 200km가 넘어 쓰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서 조금 당황스러웠고요.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찌그덕 하는 소리가 발생을 했어요. 신차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AS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조금 체크를 좀 꼼꼼하게, 확인을 좀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길이 좁은 도심 저속 구간이고요. 지금처럼 과속 방지턱을 이렇게 넘어보면 되게 부드럽게 잘 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완전히 신차인데 냉간시에 찌그덕 소리가 납니다. 이게 차가 가격대도 있고 지금 출고하자마자 타고 있는데 이런 소리가 나니까 글쎄요, 좋게 얘기는 제가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게 일부 차종에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의외로 오너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증상이 있는 차량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AS에 들어가서 이걸 조치를 받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나마도 잘 안 된다는 거. 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는 참 부드럽고 좋아요. 쫀쫀하게 서스펜션 세팅을 참 잘해주고 있는데 간헐적으로 들리는 그 찌그덕거리는 소리랑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AS 센터를 방문하고 고쳐지기까지의 그 과정은 조금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저속 구간을 갈 때 엔진 쪽에서 이게 지금 인제니움 엔진의 특성인지 아니면 잡소리인지 아니면 이게 뭔가 이상이 생긴 건지 그륵 하고 이거를 어떻게 전달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거슬리고 이상한 소리가 엔진 쪽에서 지속적으로 들려옵니다. 이게 원래 이런가요? 이 차가? 지금 이건데 이거 화면으로 전달드리는 게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실제 한번 몰아보면 아무 이상은 없거든요. 근데 계속 간헐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그런 것 같아서 이게 인제니움 엔진 자체가 약간 이런 좀 특성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전체적인 승차감이 되게 부드럽고요. 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참 특이한 게 고속으로 막 이렇게 주행을 하면서 급차선을 변경을 해보거나 하면 자세를 의외로 아주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코너링 같은 것들도 조금 거칠게 가져가 봐도 의외로 또 잘 버텨줘요. 그러니까 단단하면서 보통 잘 버텨주는데 이렇게 약간 물렁물렁하고 쫀득쫀득한 느낌이 드는 것 같지만 코너링 같은 거를 싹 한번 돌아보면 이것도 잘 버텨줍니다. 물론 앞뒤 구동력이 있다 보니까 구동력 배분에서 오는 어떤 뉴트럴한 느낌들 그런 것도 영향을 받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지금처럼 코너를 이렇게 해봐도 되게 잘 버텨줍니다. 그 점은 분명히 장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속 100km는 딱 1550, 1500rpm 정도에서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8단으로 해보면
1900rpm 정도에서 시속 100km가 유지가 되고요. 7단으로 하면 약 2250 정도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됩니다. 6단으로 해볼까요? 6단으로 하면 2600rpm 정도에서 시속 100km가 구현이 되네요. 9단으로 했을 때는 1500rpm, 1600 요 사이에서 딱 고정이 되니까 정말 정숙한 실내를 유지를 해주고, 또 연비 효율 측면에서도 확실하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시트가 윗부분이 조금 좁게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소한 공간이라도 좀 많이 사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있고, 위쪽에 보시면 이 글라스 루프가 정말 한몫 단단히 해주고 있습니다. 실내가 굉장히 쾌적한 느낌이 들어요. 굉장히 쾌적하고 실제보다도 조금 더 넓어 보입니다. 공간감이 나쁘지 않죠. 레그룸이나 바닥에 발 공간도 충분히 넉넉한 공간을 확보해주고 있고요. 운행을 할 때는 뒤쪽에서 공명음 같은 것들도 크게 거슬리지는 않았습니다. 승차감도 그렇게 튀는 편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B필러 쪽에 이 에어벤트도 작은 듯 싶지만 기능상의 불편함이라든가 부족함은 느껴지지 않았고요. 이쪽에 뭔가 좀 충전 단자 같은 거 USB를 마련을 해줬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런 점은 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근데 뒤쪽에서도 이 주정차 시에 신호대기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진동 같은 게 조금 느껴져서 그런 점은 아쉬운 점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뒤에서 또 보니까 아까 앞에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게 5,900, 거의 6천만원,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6천만원이 넘는 차량인데 시트벨트 높낮이 조절이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체형이 이 차를 타게 될 텐데 의자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안전 및 편의 장비가 빠져 있는 점은 단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주니TV에서 전해드린 랜드로버 디스커버리 스포츠 시승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